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전폭적으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루 전 외신 보도 내용만 봐도 11월 말쯤 뭔가 발표되나 싶었는데 바이낸스 관련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와 무려 43억 달러의 벌금 합의를 했습니다. 이른바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협상 제도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벌금이고 전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가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혐의는 여러 가지가 적용됐습니다. 파생 상품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CFTC에 기소된 상태였고, 동시에 북한, 이란, 러시아, 하마스 등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법무부 조사도 받아왔습니다. 이런저런 혐의를 종합하면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벌금 43억 달러 때리고 이에 따라서 형량은 18개월 정도로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창펑자오가 실제로 옥살이를 하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과가 없고 전례를 봐도 보호관찰이나 가택연금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창펑자오에 대한 보석금이 1억 7,500만 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창펑자오가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인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낸스 사태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은 급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곧장 36,00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악재이면서 동시에 기대감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창펑자오라는 업계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치면서 이제 크립토 업계의 컨트롤러는 사실상 월가의 거물급 기관들이 될 가능성, 그래서 결국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신호,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이 순식간에 펼쳐졌는데 이번 영상은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한 의미, 또 맥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 세탁과 무허가 송금업 운영, 그리고 금융제재 위반 등입니다. 사실 이 혐의들은 모두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CFTC로부터 파생 상품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기소, 법무부에서는 바이낸스가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이 미국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조사 벌여왔습니다. SEC 역시 바이낸스가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량을 속였다라는 혐의로 기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바이낸스는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의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 팔레스타인의 이슬라믹 지하드, 알케이다 이런 테러 단체들의 거래를 방조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고객 사이에 8억 9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거래를 100만 건 넘게 허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저런 혐의 다 따지면 최대 징역 10년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번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은 18개월 정도로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금의 총액은 43억 달러로 합의가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벌금 액수입니다. 18억 1천만 달러 규모가 벌금이고 자산 몰수 금액이 25억 1천만 달러 규모, 합의 확정 이후 15개월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창펑자오는 개인적으로 5천만 달러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임직원을 맡을 수는 없지만 대주주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동안 바이낸스 운영과 관리에 물론 관여할 수가 없고 3년 동안은 독립적인 규정 준수 감독관을 임명해서 정부의 규정 준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졌던 바이낸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박,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해졌던 바이낸스와 관련된 퍼드는 이렇게 창펑자오를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서 창펑자오 본인은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EO직에서 물러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게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차기 CEO는 미국 이외 지역의 책임자인 리차드 텅이 임명됐다. 나는 바이낸스의 주주이자 전 CEO로 미국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단 휴식을 취할 예정이고 이후에 웹3와 디파이, AI 등 이런 분야의 스타트업에 소주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미국 검찰이 창펑자오에게 18개월을 구형할 수 있다라는 말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전과가 없기도 하고 과거 비트맥스의 설립자 아서 헤이즈도 은행 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6개월 가택연금, 2년 보호관찰 처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법무부는 창펑자오의 형량을 결정하지 않았고 보석금은 1억 7,500만 달러로 책정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창펑자오는 최대 징역 10년에 50만 달러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경을 해주는 플리바게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8개월 이상은 복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펑자오의 변호인 측은 법정 선고는 6개월 연기됐고 법원은 이 기간에 보석을 허가하고 아랍에미리트 자택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국 검찰은 창펑자오가 미국 안에 머물 것을 요구했고 보석에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펑자오는 1억 7,500만 달러 보석금이 결정된 날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인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만큼 당장 현금을 움직일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바이낸스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36,000달러를 다시 반납하며 악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로 곧장 회복을 해주면서 생각보다는 단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의 관점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창펑자오 사임 소식 뒤에도 트레이더들은 바이낸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바이낸스 사태 관련 소식 이후에도 비트코인 순 포지션 변화는 1월이나 7월보다 변동성이 적었다. 이건 바이낸스 관련 부정적인 보도에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고 업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디크립트의 경우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다수는 이걸 악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암호화폐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CEO 라이언 셀키스 또 마이크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 등도 바이낸스와 합의 또 창펑자오의 사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디크립트는 미국 당국이 크라켄 등 다른 거래소에는 어떤 규제 조치를 진행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불분명하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2017년 출범한 뒤에 빠른 성장세를 확인하며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FTX가 무너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60% 정도 차지해왔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아오며 40%대 시장 점유율을 보여왔습니다. 과연 바이낸스의 본사가 어디인가, 어느 나라의 법을 규정해야 하는가,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것인가, 늘상 이런 부분들이 궁금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바이낸스가 제대로 얻어터지게 되면서 가장 흐뭇하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존재는 누구일까? 다름 아닌 월가의 대형 기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반갑지 않을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주도하고 있고 기성자산의 토큰화를 주도하고 있는 월가의 대기업들, 특히 아예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자금을 모아서 설립해버린 월가의 공룡들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기에 지금의 타이밍은 정확히 체스의 판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사태 이후 최소한 미국에서 주목도를 좀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곳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블랙록이 파트너로 선정한 곳이 바로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지난해 여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명했고, 이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커스터디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상장기업 코인베이스, 현물 기준으로 바이낸스 다음으로 2위 거래소인데 하필 3위 크라켄까지 SEC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월가 공룡들을 등에 업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꽤나 괜찮은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바이낸스 합의안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SEC가 빠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SEC가 문제 삼고 있는 고객자금 유용 등의 사기 혐의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 시즌2의 개념으로 SEC가 한 방 더 바이낸스를 매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독자적인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이 같은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얻어 터지고 업계에서 나름 황태자로 불렸던 창펑자오가 몰락 내지는 유사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지만,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키맨들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 관심은 월가 괴물급 기관들이 키를 잡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쏠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하루 전 SEC ETF 담당 부서와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SEC가 여러 신청 기업들과 잇따라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입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은 과거 예측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바꾸진 못했다. 내년 1월 10일 이전에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은 여전히 90% 이상이고, 이 이상은 기대할 수 없지만 상황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다시 36,000달러 위로 반등을 해준 건 꽤나 인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비트코인 일간 RSI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지만 나는 심리적으로 매우 강세를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먼저 33,500달러까지 후퇴한 뒤에 4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 다음으로는 31,800달러 찍고 랠리를 벌이는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 지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36,2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이 깨질 경우에는 33,000달러까지도 폭락이 가능하다는 건데, 바이낸스 사태 악재가 이 정도로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방 더 얻어맞으면서 시장을 흔들게 되는 건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5,925달러에서 지지를 받은 뒤에 38,000달러를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34,000달러, 이후에는 32,4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반면 38,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다음 상승 추세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4만 달러까지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적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추가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삼각 수렴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저항선을 뚫어낼 경우 다음 목표는 41,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3데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비트코인이 34,000달러에서 38,0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내년 1월부터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강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주요 추세선이 깨질 때 12월 말까지 2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다소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3데이 차트인데 25,000달러라는 것은 이전 박스권의 하단 지지 라인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통한 저항 돌파 테스트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면 12월부터는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코인 매수 계획 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위잘드가 위트 있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알트코인들을 3주에서 4주 뒤에 훨씬 더 싼 값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포모 심리에 지금 살 필요가 없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내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할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 대응 목적의 알트코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겠지만 전 세계 은행들이 어떤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45개 회원 중앙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상황 보고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체 회원들 가운데 19개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북미에서 10개 은행, 유럽에서 7개, 기타 2개 은행인데 모두 합치니까 암호화폐 자산 노출 규모가 94억 유로, 10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56.1%, 이더리움이 32.8%로 나타났는데 3위가 의외로 폴카닷 2.1%를 차지했고 4위가 리플 XRP 1.9%, 이어서 카르다노, 솔라나, 라이트코인, 스텔라, 바이낸스 코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